쪽문을 향해 걸어가려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았다. 파란색 대문이 흔들리면서 소리가 났다. 무명 작가는 이미 가게 안으로 들어간 뒤였다. 나는 대문 쪽으로 발길을 돌린 다음 조심스레 다가가 보았다. 밖에 누가 있습니까? 내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듯 대문이 또다시 흔들렸다. 문 앞에 간 다음 바닥에 몸을 엎드렸다. 아래에 있는 틈새로 바깥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안 그래도 추운데 바닥에 쌓인 눈 때문에 한기가 훨씬 더 차갑게 느껴졌다. 추위를 참아가며 바깥을 내다보았다. 슬리퍼를 신고 있는 발이 문 앞에 나타났다. 발톱에 빨간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는 걸 보아하니 발의 주인공은 여자였다. 문제는 그것만으로 이 사람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나는 엎드린 자세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틈새로 휴대폰을 내밀어 사진을 찍은 뒤 확인해 볼 생각이었다. 만에 하나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면 문을 열어줘야 할 것이었다.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쉽게 무시해버릴 수가 없었다. 나는 계획대로 하기 위해 휴대폰을 손에 쥐고서 밖으로 내밀었다. 발의 위치를 고려해서 적당하게 내민 뒤 촬영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에서 찰칵하고 셔터 소리가 났다. 휴대폰을 조금 더 내밀어서 한 장을 또 찍었다. 기왕 찍는 김에 다른 각도에서도 확인해 보려고 나는 손목을 약간 비틀었다. 이런 식으로 5장을 찍은 뒤 자리에 앉아 사진을 확인해 보았다. 첫 번째 사진에는 치마 속이 찍혀 있었다. 옛날 중학교 시절에 여선생의 치마 속을 보려고 거울로 장난을 쳤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치마 속이 어떤지 너무나 궁금했지만 지금은 별다른 감흥이 생기지 않았다. 삭제 버튼을 눌러 첫 번째 사진을 지우자 목 아랫부분이 찍혀있는 두 번째 사진이 나왔다. 사진 속 주인공은 위에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다. 탱탱해 보이는 젖가슴을 보면서 나는 군침을 꿀꺽 삼켰다. 제발 정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다. 세 번째 사진에는 주인공의 얼굴이 살짝 찍혀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찍어도 턱만 나올 수밖에 없는 각도였다. 나머지 2장의 사진에도 턱만 찍혀 있었다. 젠장, 얼굴을 확인해야 하는데.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나는 밖에서 목격한 그들을 떠올려 보았다. 하나같이 멍한 표정에 초점 없는 시선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생기라곤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얼굴로 그들은 우리를 따라왔다. 좀비 영화에 나오는 괴물들은 죽었음에도 살아 움직이는 시체였다. 이런 괴물을 전면에 내세운 감독들은 죽음에 직면한 주인공의 공포를 가중시키기 위해 몇 가지 장치를 만들어내곤 했다. 그중 한 가지가 감각에 대한 설정이었다. 죽었음에도 살아 움직이니까 거의 모든 감각도 정상인과 별다를 바 없이 작동할 거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좀비 영화 속 괴물들은 무언가를 보거나 듣고 또는 냄새를 맡아서 정상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다. 상상에서나 나올 법한 괴물은 그렇다 치고 현실에 나타난 괴물은 어떤 상태일까? 적어도 소리에 대해선 반응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영화와 다른 점이라면 소리를 내서 다른 곳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청각은 그렇다 치고 시각은 어떨까? 만약 저 바깥에 있는 놈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면 과연 이렇게 불을 켜놓는 게 좋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불나방은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불로 뛰어드는 본능을 지니고 있었다. 어찌됐든 좀비 영화는 소수의 마니아가 즐겨보는 장르이기 때문에 해병대 출신인 아저씨나 소설을 쓰는 무명 작가는 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컸다. 그나마 보았을지도 모르는 건 이 집의 딸내미 정도였지만 여자아이가 그런 잔인한 영화를 좋아할지는 의문이었다. 비록 가상의 존재일지라도 그런 영화를 한 편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불을 켜놓거나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는 짓은 하지 않았을 터였다. 또다시 영화와 현실 중 무엇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 고민되었다. 나조차도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몇 번이나 되뇌었던 문제였다. 어려워. 중얼거리며 바닥에 다시 엎드리려는데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보았다. 쪽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온 황마담이 나를 보았다. 자기야,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간드러진 목소리로 물으며 그녀가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굉장히 못된 짓을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 앞으로 다가온 황마담의 눈빛이 나를 꿰뚫어보는 듯했다.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던 그녀가 내 손에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곤 재빨리 낚아채 가져갔다. 이걸로 뭘 찍은 거야? 휴대폰은 촬영 모드에 맞추어져 있었다. 황마담이 화면에 나와 있는 메뉴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눌렀다. 삑 소리와 함께 사진 앨범으로 기능이 바뀌면서 마지막에 찍은 사진이 화면에 나왔다. 상반신이 알몸이라는 사실에 나는 헛기침을 하며 짐짓 모른 척 고개를 살짝 돌렸다. 황마담이 다른 사진을 확인하는 듯 버튼을 계속 눌렀다. 나는 눈동자만 움직여서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사진을 넘겨보고 있는 황마담이 잠옷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말끝을 흐리며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대문이 아까보다 세게 덜컹거렸다. 뭔가 이상하다고 여기며 나는 다시 바닥에 엎드려 바깥을 내다보았다.
빨간색 매니큐어를 바른 발 옆에 또 다른 사람의 발이 나타났다. 발등에 털이 조금 나 있는 게 누가 봐도 남자 발이었다. 사진에 찍혀 있는 건 저 매니큐어겠지. 황마담도 어느새 나와 같은 자세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한 뒤 누군지 알겠냐고 물었다. 한숨을 내쉬며 황마담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털난 발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매니큐어는 베트남에서 시집 온 새댁인 것 같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녀가 뒤로 물러났다. 바깥엔 또 한 명이 늘어났는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처음보다 3배는 더 커졌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었다. 밖에 있는 차를 타고 빨리 이 동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유이가 싹 달아나 버리네. 젠장. 그녀가 먼저 쪽문을 열고 횟지 반으로 들어갔다. 나도 뒤따라 들어갔다. 의자에 앉아 숨을 헐떡이고 있는 철호와 눈이 마주쳤다. 녀석의 허벅지에 박혀있는 화살이 짧게 잘려나가 있었다. 옆에 서 있는 무명 작가가 공구를 들어보이며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철호가 입에 물고 있던 재갈을 내뱉으며 무명 작가를 노려보았다. 한 번에 자를 수 있다고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녀석이 이를 부드득 갈았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손쉽게 자르지 못한 모양이었다. 의자에 고여있던 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한 번에 딱 자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쉽지 않네요. 그가 말하자 문 앞에 서 있던 아저씨가 키득거렸다. 그 소리에 모두 눈치를 주었는데도 아저씨의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무명 작가는 약간 상기된 낯빛을 하고서 철호 앞에 쪼그려 앉았다. 아무튼 예상치 못한 출혈이 생겼으니까 상처 부위를 다시 손봐야겠습니다. 그가 철호의 허벅지에 묶어놓은 붕대로 손을 뻗었다. 녀석은 통증 때문에 겁에 질린 듯 인상을 쓰면서 눈을 감았다. 무명 작가가 매듭의 양쪽 끄트머리를 잡아 붕대를 한 번 더 꽉 묶었다.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철호가 비명을 질렀다. 분위기가 무거워진 와중에도 나는 유리문 너머에 있는 승합차를 내다보았다. 밖에 나가 차를 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해도 부상자 때문에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았다. 적어도 2사람은 부상자를 옮기기 위해 부축을 해야 할 것이었다. 차 주위에 있던 놈들이 사라진다 해도 호흡을 맞춰 이동하다 보면 주위에 널려있던 또 다른 놈들이 몰려올지도 몰랐다. 소리에 대한 반응을 목격했다고 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안심할 수는 없었다. 보이는 것과 냄새를 맡는 것에 대해선 어떤 반응인 건지 아직 알 수가 없었고 또한 소리에 대해서도 다시금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었다. 처음 몇 번은 놀라 도망쳤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소음이 반복되다 보면 놈들도 적응을 할지 몰랐다. 어쩌면 영화에서는 놈들이 적응하는 과정을 생략한 것일지도 몰랐다. 마음에 안 들거나 지루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있으면 과감하게 편집해버릴 수 있는 게 영화였다. 나는 지금 이 상황도 영화처럼 편집해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나는 온전히 받아들여야 했다. 제발 영화보다는 무섭지 않은 상황이 되길 빌면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수많은 비급 공포영화 속 주인공이 무모한 도전을 시도하다가 상황을 악화시키곤 했다. 그런 영화를 참고해보면 밖에 나가 차를 타고 도망치는 것도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나왔다. 최악의 상황이든 천만다행이든 꼼짝없이 이곳에 갇혀버린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절망감이 엄습해왔다. 현실의 무게를 내가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이건 회사에서 해고된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누군가가 가슴을 누르는 것처럼 답답해졌다. 숨이라도 깊게 들이마시려는데 텔레비전 소리가 그것마저 방해했다. 고개를 돌려보니 비급 액션 영화가 아직도 나오고 있었다. 근육질인 남자 주인공 옆에는 늘씬한 미녀도 함께 서 있었다. 금발의 미녀는 비키니 수영복에 밍크코트 차림으로 기관총을 쏘아대고 있었다. 크렘린 궁전을 배경으로 하얗게 쌓이고 있는 눈 위에 적들이 쓰러졌다.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나는 옷과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젖었다는 걸 깨달으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다간 나도 독감에 걸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왔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다 해도 이 정도 추위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황급히 옷을 털고 나서 머리카락에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지금 당장 수건이 없는 관계로 손을 최대한 많이 사용해야 했다. 열심히 머리카락을 털고 있는데 깊고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문 앞에 있는 아저씨가 내뱉은 것이었다. 눈이 졸라 많이 쌓이고 있어. 밤새 내리면 어떡하지? 아저씨가 수영이와 무명 작가 그리고 나를 번갈아 보았다. 나는 계속 머리카락을 털었다. 너희들 모두 내 부탁을 들어주기로 약속한 거 기억나지?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을 시키려고 저러나 싶어 불안한 마음으로 무명 작가를 보았다. 외부인인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머무르고 있던 무명 작가도 아저씨의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처지인 듯했다. 눈짓으로 지목당한 우리 모두 아저씨를 향해 몸을 돌렸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수영이가 묻자 아저씨의 시선이 바깥으로 향했다.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무기야. 그 무기 위에 지금 눈이 쌓이고 있어. 목표물에 맞은 것도 있지만 불발이 되어 땅에 떨어진 것도 많았다. 아저씨는 우리에게 그 화살을 주워 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바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었다. 파란색 대문을 두드리던 놈들을 떠올리며 나는 아저씨한테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갔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던 기관총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다른 장면으로 바뀐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곁눈질해 보았다.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진짜 뉴스 스튜디오였다. 저 자식이 왜 아나운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통증 때문에 찡그린 얼굴로 철호가 텔레비전을 보았다. 수영이는 놀란 듯하면서도 친구가 무사하다는 걸 확인해서 그런지 입가에 미소가 걸렸다. 곁눈질해 보았을 때는 아나운서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박 기자였다. 그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방송국으로 피신한 상태이며 생각보다 상황이 열악해진 관계로 자신이 대신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마도 아나운서 등 다른 사람들은 이미 방송국을 떠난 모양이었다. 추측건대 방송국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컸다. 다양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었다. 박 기자는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보건복지부 앞에서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하고 똑같은 복장이었다. 나는 머리카락을 털던 손동작을 멈추고 텔레비전에 집중했다. 다른 사람들도 숨죽인 채 박 기자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약간 멍한 눈빛인 그가 자세를 고치며 목을 가다듬었다.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방송국 전파가 이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고 계시던 시청자 여러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말끝을 흐린 그가 고개를 숙이더니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자기가 내뱉은 말이 너무나 한심했던 모양이었다. 키득거리는 웃음소리에 울음이 스며들었다. 어떤 기분일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절규와 같은 흐느낌을 그친 다음 박 기자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고개를 들었다. 입가에 남아있는 미소가 싸늘하게 느껴졌다. 눈물을 닦고 나서 그가 다시 목을 가다듬었다. 계엄령이 떨어지긴 했지만 군부대에도 독감이 퍼진 탓에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박 기자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화면이 바뀌었다. 군병원에 병실을 찍은 영상이 나왔다.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들은 모두 다 죽을 듯이 기침을 내뱉고 있었다. 하루아침에 저런 상태가 되지는 않았을 터였다. 도대체 군부대에서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저렇게 된 것인지 한심할 따름이었다. 취재를 나간 동료 기자들의 전원에 의하면 각 부대의 의무중대에도 독감 환자가 넘쳐났다고 합니다. 독감에 걸리지 않은 병사들은 부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화면이 다른 장면으로 바뀌었다. 이번에는 소총을 든 병사들이 바쁘게 뛰어가고 있는 장면이었다. 몇몇 병사들의 하이바에 헤드랜턴이 부착되어 있지만 주위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그들을 쫓아가고 있는 화면이 사방으로 흔들렸다. 그 장면을 찍고 있는 사람이 거칠게 숨을 내뱉으며 자리에 멈추자 주위가 환하게 밝아졌다. 놀란 듯 뒤로 흠칫 물러나던 화면이 위로 확 올라갔다.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 가운데 하늘에서 조명탄이 터지고 있었다. 병사들의 뜀박질은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도망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있어도 일개 사병이 장교를 총으로 쏘는 건 어려운 일이었나 봅니다. 도망가는 병사들의 뒷모습이 나오던 화면이 제자리에서 뒤로 반바퀴 돌아갔다. 조명탄 덕분에 주위가 밝아져서 피사체가 선명하게 찍혔다. 놈들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쫓아오고 있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촬영하면서 소리도 함께 녹음된다는 걸 모를 리 없을 텐데도 호흡을 조절할 생각은 하지도 않은 채 줌 버튼을 눌렀다. 놈들 중 하나의 얼굴이 크게 잡혔다. 멍한 눈빛으로 입을 해벌린 사단장의 얼굴에는 어떠한 표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다. 명령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도 독감 바이러스를 피하지는 못했다. 많은 장교들이 사단장의 뒤를 따랐다. 이렇듯 엉망이 되었다곤 해도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박 기자가 말하자 미사일을 찍은 장면으로 화면이 바뀌었다. 미사일 표면에는 미군에서 만들었으며 그들의 소유라는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주한미군은 현재 독감이 가장 많이 확산된 지역을 중심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박 기자가 다시 나왔다. 확신에 차있던 목소리와 달리 그는 울상을 짓고 있었다. 시선은 카메라를 똑바로 보지 않고 약간 위를 향해 있었다. 방송국 카메라 위쪽에는 프롬프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이 수시로 그걸 확인한다는 것 정도는 나도 알고 있었다. 박 기자의 표정은 그 모니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반응인 것 같았다. 문제는 좋은 내용이 아닌 것 같다는 점이었다. 그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젠장, 뭐라고 빨리 말해봐. 철호가 텔레비전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박 기자 때문에 답답하긴 나도 마찬가지였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저러는지 너무나 궁금했다. 박 기자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주한미군의 미사일 탄착 지점이 어느 곳인지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발사 준비를 마칠 때까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거의 확실하다고 합니다. 방송국에 남아있는 그래픽 담당자가 알아보기 쉽게 작업하는 동안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울한 표정의 박 기자가 사라지고 경쾌한 음악과 함께 광고가 나왔다. 이자가 엄청 싸니까 안심하고 돈을 빌려 가라는 내용의 노래를 귀여운 외모의 캐릭터들이 불렀다. 그걸 보고 있던 아저씨가 거친 음성으로 아줌마를 불렀다. 이봐 라고 호칭된 아줌마가 아저씨를 향해 눈을 흘겼다. 왜요? 뉴스 나올 때까지 소리 좀 꺼놔. 저런 광고는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말이야. 그 말엔 나도 찬성이었다. 저런 대출 광고가 버젓이 텔레비전을 통해 나온다는 사실이 예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세상이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와중에도 돈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 같았다. 모르긴 몰라도 진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었다. 지금쯤 돈 많은 인간들은 철옹성 같은 집 안에 들어앉아 외부에서 침입할 수 있는 모든 걸 막으며 이 사태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바이러스까지 완벽하게 막아내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영화 같은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결국엔 돈이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뭘 해도 극복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줌마가 음소거 버튼을 눌렀다. 돈을 세고 있던 광고 속 남자의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너희들 내가 부탁한 거 있지 않았겠지? 아저씨가 미닫이문을 살짝 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 모습을 보았다. 참 부질없어 보였다. 살려고 아등바등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걸 저 아저씨는 아직 깨닫지 못한 모양이었다. 나라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걸음을 옮기자 아저씨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밖에 나가서 화살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가지고 와야 돼. 웃기지 말라고 말하려는데 수영이가 내 어깨를 붙잡았다. 걸음을 멈추고 그를 보았다. 미간에 잡혀있는 주름을 보아하니 짜증이 나는 걸 억지로 참고 있는 듯했다. 아저씨,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부탁을 들어주기로 약속한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딴소리하지 말고 어서 나가기나 해. 아저씨가 목청을 높이는 사이에 무명 작가도 우리 옆으로 다가왔다. 수영이가 대표로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독감에 걸리면 죽음으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오랜 시간 밖에 나가 있다가 자칫 잘못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라도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새파랗게 젊은 놈들이 이 정도 추위 때문에 벌벌 떠는 거야? 그건 아니라고 반박하는 대신 나는 양복 윗도리에 옷깃을 여몄다. 춥긴 추운 날씨였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바깥을 돌아다녔던 걸 떠올리면 아직도 독감에 걸리지 않은 게 천운이라 여겨질 정도였다. 추운 날씨는 그렇다 치고 지금 바깥에는 바이러스 보균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들과 마주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참아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기에 나도 반대 의견을 던졌다. 아저씨가 성난 얼굴로 우리를 노려보았다. 나는 즉시 입을 다물었다. 이럴 줄 알았어? 내 놈들이 이렇게 나올 줄 진작 알았다고. 그가 뒷걸음쳐서 활과 화살통이 있는 곳으로 갔다. 뭐하는 짓인가 싶어 가만히 보고 있는데 무릎을 굽히더니 화살통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비어있는 줄 알았던 통 안에서 아저씨가 짧은 화살을 2개나 꺼내 들었다. 일반적인 화살과 비교해서 길이가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영화에서 봤던 편전이라는 걸 금방 알아챘다. 그리고 그 편전의 위력을 완벽하게 재현해내려면 통화라 불리는 도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통화가 없는 상태라서 짧은 길이의 편전을 그냥 활시 위에 건 뒤 우리를 향해 겨누었다.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이 짧은 화살을 효과적으로 쏘려면 도구가 하나 더 필요해. 그걸 이용하면 위력도 세지고 사거리도 길어지지만 지금은 그게 없어서 밖에 있는 놈들을 제압하기엔 부족한 상태야. 하지만 이 정도 짧은 거리에 있는 목표물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 아저씨는 한 놈만 걸리라는 듯 목표물을 빠르게 바꾸었다. 우리 세 사람은 동시에 손을 들고 뒤로 물러났다. 무섭게 번뜩이는 아저씨의 눈빛을 보아하니 여차하면 진짜로 활시위를 놓아버릴 기세였다. 수영이와 나를 향했던 화살촉이 무명작가 쪽으로 움직였다. 내 놈이 내 마누라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 무명작가는 손을 더욱더 높이 올렸고 아줌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약속과 상관없이 너를 죽이고 싶지만 지금은 일단 참아주겠어. 자기 대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는 우리를 사지에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다. 잠시나마 포기하고 싶었던 삶의 욕구가 새삼스레 강해지는 걸 느꼈다. 나는 아등바등해서라도 살고 싶어졌다. 여기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으면 주한미군이 우리를 도와주러 올 거야. 너희도 봐서 알겠지만 국군은 이미 끝났어.
우리의 희망은 오로지 미군밖에 없다고. 뭐라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떠오르자 할 말이 없어졌다. 아저씨는 활로 우리를 겨누면서 옆으로 움직인 뒤 미닫이 문을 발로 밀었다. 조금 열어놓았던 문이 활짝 열렸다. 고갯짓으로 바깥을 가리키면서 아저씨가 우리에게 나가라고 명령을 내렸다. 수영이가 먼저 나가고 나서 다음으로 내가 밖으로 나갔다. 무명작가까지 밖으로 나오자 아저씨는 문을 4분의 3 정도 닫았다. 그는 여전히 활로 우리를 겨누고 있었다. 화살을 줍지 않으면 어차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나는 앞서 걸어가고 있는 수영이에게 다가갔다. 방금 봤던 그 짧은 화살 말이야. 뭐라고 부르는 줄 아냐? 수영이는 전혀 궁금하지 않다는 듯 이런 방구 대꾸도 없이 걸음만 옮겼다. 뒤이어 밖으로 나온 무명작가가 나에게 다가왔다. 편전이라고 부르죠. 그는 이어서 나도 알고 아저씨도 알고 있는 관련 정보를 말해주었다. 별로 듣고 싶은 설명은 아니었다. 나는 아무런 대꾸 없이 차가 세워져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가게 안에 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상황이 지금 시야에 포착되었다. 지금이라면 차에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차 주위에 모여있던 복윤자들이 지금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문 앞에서 아저씨와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어디론가 흩어져 버린 모양이었다. 장담컨대 이런 기회가 자주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었다. 배터리가 아직 방전되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지. 수영아. 수영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무명작가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저도 지금 당장 저 차를 타고 이 동네에서 도망치고 싶지만 가게에 남아있는 당신들 친구를 아저씨가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되네요. 그러고 보니 철호는 아직 가게 안에 남아있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아저씨가 볼모로 붙잡아 놓은 셈이었다. 저 아저씨가 보기보다 그렇게 쉬운 상대는 아닐 겁니다. 무명작가의 주제넘은 걱정과 상관없이 나는 당장 도망치고 싶었다. 만약 나 혼자였다면 벌써 차에 올라탄 뒤 핸들을 붙잡았을 테지만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었다. 수영이도 결국 철호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 녀석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내 발목을 붙잡고 말았다. 하여간 한 번 골칫덩어리는 영원한 골칫덩어리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와중에도 눈은 자꾸만 쌓였다. 더 이상 지체하다간 화살이 눈에 띄지 않을 것이었다. 허나 저걸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가도 승합차의 키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배터리가 점점 닳고 있다는 걸 떠올리면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급해졌다. 이런 나를 비롯해 어느 누구도 화살을 줍지 않았다. 철호를 아끼는 수영이도 갈등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본심을 드러내도 상관없을 것 같았다. 이것은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였다. 시발! 철호는 지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 감방에도 갔다 온 녀석이 지 한 몸 제대로 못 챙기겠어. 나는 말한 다음 차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수영이와 무명작가도 따라왔다. 그들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수영이가 오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괜히 긴장해서 더욱더 빨리 걸었다. 차의 뒷좌석 문이 조금 열려있는 게 보였다. 아마 여자아이가 열어놨으리라 짐작하며 뛰듯이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신음이 들려왔다. 순간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승합차 뒤쪽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차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소리가 들린 것이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머리를 굴려보았다. 혹시 그 아이도 독감에 걸려서 죽었다가 되살아난 게 아닐까? 나 혼자 중얼거리는데 승합차 뒤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꾸물꾸물 일어났다. 내 옆으로 다가온 수영이가 휴대폰으로 그림자를 비춰보았다. 혹시나 했던 일이 진짜로 벌어졌다. 뒷좌석에 있어야 할 여자아이가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야, 쟤 좀 다른 데로 유인해봐. 수영이가 꺼낸 말에 나는 눈을 크게 뜨고서 그를 보았다. 넌 뭐 하려고? 산말 말고 어서 그렇게 해. 수영이가 진심으로 화를 냈다. 아까 내가 철호 운운하며 내뱉었던 말들이 떠올랐다. 나는 그에게 뭐라 말대꾸하지 않았다. 운전석으로 가는 수영이를 보며 무명작가와 함께 여자아이 앞으로 다가갔다.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던 시선이 우리 쪽으로 움직였다. 오호라, 여러 가지 감각 중 시각도 청각과 마찬가지로 작동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녀의 관심을 확실하게 붙잡아 놓기 위해 박수를 쳤다. 무명작가도 박수를 치면서 그녀를 보았다. 박수 소리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된 겁니까? 무명작가가 물으며 뒷걸음쳤다. 여자아이가 우리 쪽으로 시선을 고정시킨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교통사고를 당해서인지 걸음걸이가 온전치 않았다. 어쩌다 보니까 우리와 동행하게 된 아이입니다. 설마 독감에 걸렸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었어도 그 일을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다. 별 생각 없이 말했다가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나는 모든 상황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와 함께 뒤로 물러났다. 여자아이가 가쁜 숨소리를 내뱉으며 우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돌이켜보니 그 아이는 단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었다. 입을 통해 낼 수 있는 소리라곤 의미 없는 울부짖음뿐이었다.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있기가 괴로웠다. 나는 수영이가 뭘 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는 살금살금 움직여서 운전석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히터를 끄고 나서 시동도 꺼버릴 것이었다. 그를 향해 있던 시선을 횟집으로 돌렸다. 문에 달라붙어 있는 아저씨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우리를 겨누고 있던 활은 내려놓은 상태였다. 장시간 활 시위를 당기고 있기엔 체력이 부족했을 터였다. 게다가 통화를 사용하지 않은 탓에 편전의 삭거리는 현저히 줄어든 상태였다. 목숨을 위협하는 무기의 속박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에 나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옆에 있는 무명 작가도 그쪽을 보고 있었다. 이상한데요. 우리가 화살을 줍지 않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화살을 주워 오라고 내쫓았지만 우리는 아직 땅을 향해 손도 뻗어보지 않았다. 그런 우리를 보고 있던 아저씨가 가게 안에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하다가 다시 바깥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쩌면 철호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걸지도 몰랐다. 어디까지나 나의 바람이자 예상일 뿐이지만 녀석이 만약 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 아저씨도 우리가 취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승합차라는 점이 현재의 상황에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었다.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우리와 안에 있는 그들 모두 탈 수 있는 크기였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제발 예상했던 것과 일치했으면 좋겠다고 여기며 나는 다시 여자아이를 보았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여자아이의 움직임은 매우 느렸다. 21세기 들어와서 무척 빨라진 공포영화 속 괴물과 달리 현실의 괴물은 지난 세기에 머물러 있었다. 좀비라는 존재가 만들어져 공포영화에서 활용되기 시작했을 때는 요즘처럼 빨리 달리거나 아크로바틱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그때 만들어졌던 공포영화 속 괴물은 느리게 움직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물을 두려워했던 건 놈들이 살아 움직이는 시체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 어떤 것보다 그걸 잊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영이가 차에 시동을 껐다. 나는 머리에 쌓여있는 눈을 털면서 옆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제 수영이와 합류해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의논을 나눠야 할 차례가 되었다. 복균자로 변한 여자아이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걸음을 옮겼다. 수영이도 주위를 둘러보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원래 저 아저씨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걸음을 멈춘 수영이가 횟집을 보고 있었다. 나도 고개를 돌려보니 다시금 활 시위를 당기고 있는 아저씨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문제는 아저씨의 활이 우리가 아닌 안쪽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지금 저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5명이었다. 아저씨와 아줌마, 2사람의 딸내미와 술집 황마담, 그리고 철호가 저 안에 있었다. 활의 주인인 아저씨를 제외하고 4명 중 어느 누가 위협을 받고 있는지 여기서는 보이지 않았다. 수영이는 무조건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하며 횟집으로 걸어갔다. 그가 왜 저러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아무리 많은 경우에 술을 만들어 봐도 아저씨가 활로 위협할 수 있는 건 한 사람밖에 없었다. 설마 자기 마누라와 딸한테 저러진 않을 것이었다. 말도 안 되는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 해도 마누라는 마누라였다. 게다가 딸이 보는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2사람이 아니라면 황마담은 어떨까? 그녀는 마누라 이상으로 아저씨에게 소중한 존재일 것이었다. 무명 작가는 아저씨와 황마담을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한 커플이라고 소개했었다. 그렇다면 5명 중 제일 유력한 사람으로 철호만 남게 되는 것이었다. 젠장, 아픈 애한테 왜 저러는 거야? 수영이가 뿌드득 이를 갈았다. 아저씨가 활로 철호를 위협해 횟집 밖으로 내몰고 있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고 있는 철호가 심하게 기침을 하고 있었다. 목이 간지러워서 가볍게 내뱉는 기침이 아니었다. 아저씨가 왜 저러는지 확실하게 이해되었다.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철호도 독감에 걸려버린 것이었다. 항복했다는 뜻인지 녀석은 2손을 들고 있었다. 그런 녀석을 쫓아내기 위해 황마담이 미닫이 문을 활짝 열었다. 아저씨가 고개를 까딱거리며 바깥을 가리켰다. 차를 타고 가봐야 독감으로부터 벗어날 순 없어. 우리는 여기서 주한미군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차를 타고 도망을 치든 말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 아저씨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철호가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황마담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미닫이 문을 닫았다. 녀석은 기침을 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참으면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걸어왔다. 애초부터 우리와 일행이 아니었던 무명 작가는 한 발짝 옆으로 떨어졌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무명 작가가 수영이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도 묻고 싶었던 것이기에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는 지금 분노에 사로잡힌 표정으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내리는 눈을 금방이라도 녹여버릴 것 같은 열기의 분노였다. 내가 뭐라고 대답하길 원하는 건데 시발, 나는 어떤 경우라도 친구를 배신하지 않아. 무명 작가를 향해 더 이상 존댓말을 쓰지 않았다.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힌 수영이가 외투를 벗으며 철호에게 다가갔다. 철호는 몇 발짝 걸어오다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하얀 눈 위로 허벅지에 맺혀있던 피가 뚝뚝 떨어졌다. 붉게 물들어가는 눈이 우리의 운명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또다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생각해보니 차에 타는 것도 꺼림칙했다. 여자아이가 그 안에 독감 바이러스를 퍼뜨려 놓았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사이에 수영이는 자신의 외투로 철호의 얼굴을 덮었다. 콜록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녀석을 언젠가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도대체 언제 봤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수갑을 차고 경찰 앞에 앉아있던 녀석의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 모습을 나는 뉴스를 통해 보았다.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녀석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만큼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지만 지금은 녀석 옆에 가고 싶지도 않았다. 철호를 부축하면서 다가오는 수영이의 시선을 나는 일부러 피했다. 이 개새끼들, 누구든 이리 와서 같이 좀 부축해줘. 수영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나는 절대 다가갈 수 없다고 다짐하며 고개를 저었다. 어떤 식으로 죽게 되든 상관없지만 독감에 걸리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무명 작가도 나와 같은 생각인 모양이었다. 우리는 수영이와 철호를 피해 움직였다. 그 두 사람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입김이 피어올랐다. 그렇게 계속 뒷걸음쳐봐. 여자애가 너희들을 가만 놔둘 것 같아. 수영이의 도끼 어린 목소리에 놀라서 나는 얼른 뒤돌아보았다. 나이 어린 복균자의 멍한 눈빛과 마주쳤다. 순간 나는 몸이 마비된 것처럼 얼어붙어 버렸다. 초점이 사라진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온 알 수 없는 기운이 나를 붙잡아 버렸다. 머릿속에 가득 차 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지워지는 것 같았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과 포장마차에서 녀석들과 만났던 일이 아득히 먼 과거처럼 느껴졌다. 바다를 보러 가자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핸들을 잡은 수영이가 여자아이를 차로 친 것도 언제 벌어졌던 일인지 까마득해졌다. 독감으로 인해 사태가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된 뒤 부모님에게 전화했을 때 아무도 받지 않았던 사실도 무덤덤하게 여겨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을 수많은 죽음 중 하나에 불과했다. 어차피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였다. 나도 그만 복잡한 생각을 멈추고 머리를 깨끗하게 비워버리고 싶어졌다. 희망이 사라진 시대에서 구차하게 목숨을 유지해봐야 고통만 가중될 것이었다. 앞으로 그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떠올리자 삶 자체가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렇다면 이제 그만 모든 걸 내려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자문하며 여자아이에게 다가갔다. 차라리 독감에 걸려 죽고 나면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이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내하느니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어떻게 하면 금방 독감에 감염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빨리 도망치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영이나 무명 작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멀리서 들려온 목소리의 주인공은 매우 낯선 사람이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빨리 도망쳐야 한단 말입니다. 또다시 들려온 목소리에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총성이 울리는가 싶더니 아이의 얼굴이 수박 깨지듯 무참하게 부서졌다. 그 순간 철포덕 소리를 내며 피가 사방으로 튀었고 나와 무명 작가 얼굴에 그 피가 묻었다. 바이러스 복균자의 피였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새하얀 눈 위에 엎드려 얼굴을 닦았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조금 전에 나는 죽으려고 스스로 다짐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살아야 한다는 본능에 휩싸여 피를 닦아내고 있었다. 독감에 걸리려면 이만큼 좋은 기회가 없을 텐데도 나는 세수를 하는 듯한 손동작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나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지면서도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바가 있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남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선 이 피를 빨리 닦아내야 했다. 추위 따윈 느껴지지도 않았다.